뉴욕 증시 3대 지수 간밤에도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AI 거품론 영향인지 간밤에도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파생 제품 407종에 대해서도 관세 50%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밤에 하원에서 안전무역 법안을 제출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관세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걸 진화라고 해야 될까요?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맞습니다. 예.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품목에 따라 최고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당파를 초월한 그런 식의 법안 제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양당,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관여한 법제화된 관세라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증명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관세율 조정 권한까지 부여한다고 합니다. 네, 통과될 경우에 또 관세로 인한 혼란이 커질 것 같은데요. 대통령에게 관세율 조정 권한을 주는 데다 양당이 관여한 법안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듯한 소식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다만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한 상황에서 이 안전무역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듯 싶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잘 달리던 미 증시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시장의 주축이었던 기술주들이 힘을 못 쓰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세가 조정장의 시작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 노란불이 위험 신호인 빨간불로 바뀔지 아니면 다시 상승 신호인 초록불로 바뀔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기술주들의 부진으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우지수는 결국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마감상 보면 다우지수 홀로 0.04%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4%, 0.67%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인공지능 산업에 거품이 끼었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AI 트레이드에 계속해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오늘도 0.14% 소폭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79% 내렸습니다. 특히 애플은 중국에서 외국 브랜드 휴대폰 판매량이 31% 넘게 급감했다는 소식에 오늘 2%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또 그밖에 알파벳도 오늘 구글 픽셀폰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1.14% 빠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AI 기업들의 약세, 브로드컴도 오늘 덩달아 1.27% 내렸고요.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판매가 5만여 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늘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월마트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정규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월마트 실적이 나오기 전에 다른 유통업체들이 대체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월마트에도 기대감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월마트는 소매업계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이 소비자들의 지출을 더 명확하게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월마트 실적에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 주목했던 것 중 하나는 FOMC 의사록이었는데요. 아까 언급했던 대로 이번 의사록에 따르면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2명의 연준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큰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과 또 고용 하강 위험 중 인플레이션 상승을 더 큰 위험으로 판단하면서 관세로 인한 여파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오직 일부만 노동시장 균열을 이유로 미리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9월 인하를 지지하는 공감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번 의사록이 나온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더 줄어들었는데요. 어제만 해도 86%였던 금리 인하 베팅이 오늘은 82%까지 내려앉았습니다. 20년물 국채 경매가 강세를 보인 덕분에 장 초반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이어가는 국채 금리는 장중 여러 악재가 나오면서 결국 하락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우선 간밤 나온 7월 FOMC 의사록에서 그동안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크리스토퍼 올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만 통화 완화를 지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더 꺾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 압박에 나서는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또다시 연준 흔들기에 나서자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감에 국채금리는 하락폭을 줄여나갔는데요. 전문가들은 연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채권 시장에 추가적인 위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감에 3.71%까지 떨어졌던 2년물 금리는 오늘 3.75%에서 마감이 됐고요. 10년물 금리도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달러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다만 국채금리와 마찬가지로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줄어들고 이번 주에 있을 잭슨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신중론을 고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달러도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오늘 0.01% 소폭 오르면서 98.27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정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꺾이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회담이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과 가까운 마을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등 양국 간 분쟁이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영향입니다. 또 미국의 원유 재고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점도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결국 오늘 WTI는 1.38%, 브렌트유는 1.87%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금 선물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3,391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으로 돌아온 이후 거액의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의 투자 활동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채권 거래 횟수는 690건, 액수는 최소 1억 370만 달러, 우리 돈 1,45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지방정부나 교육청 등이 발행한 지방채 외에도 퀄컴과 티모바일, 홈디포, 메타 등 미국 기업의 채권도 사들였습니다. 미국 기업의 채권은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재 의무 규정은 없지만서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자발적으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한 데 반해 트럼프는 연방윤리법 제정 이후 이 같은 전통을 따르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존재감이 월가의 국채 프라이머리 딜러 은행 못지않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국채 발행 계획을 내놓기 전에 의견을 구해야 할 상대로까지 존재감을 키우면서 미국 국채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베센트 장관이 테더와 서클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정보와 의견을 구해왔고 이들의 의견을 재무부의 재정증권 확대 계획에도 반영했다고 전했는데요. 단기물 국채 시장에서 아직 머니마켓 펀드의 소화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새로운 돈줄로 부상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신규 재정증권을 얼마나 소화해줄 수 있을지 사전 교감하는 게 중요해진 겁니다. 신문은 베센트 장관의 이 같은 기대가 가상자산을 미국 금융의 중심에 편입하려는 백악관의 신호이기도 하다 짚기도 했는데 이 소식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한 이더리움 가격도 급격히 움직이면서 사그라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또 7% 넘게 점프하면서 4,300달러 선에서 움직이며 최고가 경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앞세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오픈 AI의 월간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챗GPT를 출시한 지 2년 8개월 만에 올린 성과인데 지난해 3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제 한 달 매출이 한 해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넘는 수준이 됐습니다. 다만 앞서 샘 올트먼 CEO는 AI 기업들의 가치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 거품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측은 AI 컴퓨팅 수요 압박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고 리스크 분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데이터 센터 확장에 전념하면서 불화설이 돌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여전히 핵심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이 밤사이 뉴욕에서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를 열고 최신 스마트폰 픽셀 1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선두답게 각종 AI 기능들로 완전 무장했는데요. AI가 화면에 보이는 걸 실시간으로 설명하는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을 비롯해서 해상도를 최대 100배까지 확대, 수 킬로미터 떨어진 물체까지 포착할 수 있는 기능 등이 탑재됐습니다.
그간 가을에 공개해 오던 것과 달리 지난해부터 8월에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AI 기능을 앞세워 9월 출시되는 애플의 아이폰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특히 업계 최고 수준인 제미나이를 앞세워 안방인 미국 시장에서 좀처럼 AI 기능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는 애플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AI 인재 영입에 열을 올렸던 메타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인재 영입 끝에 AI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는데 초지능 AI 개발을 목표로 설립한 슈퍼 인텔리전스 랩을 대규모 언어 모델과 초지능, 소비자 제품 및 인프라 4개 조직으로 역할을 나누면서 연이은 내부 조정이 일단락됐습니다. 메타는 최근 반년간 총 4번의 AI 조직 개편을 거치면서 과도기를 겪었는데요. 저커버그 CEO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초지능 AI 개발이 이제 눈앞에 와 있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결별을 선언하며 호기롭게 신당 창당을 준비했던 머스크가 한 달여 만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측근들에게 회사 일에 집중하겠다면서 신당을 만들어 권력을 가진 공화당원들과 멀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의 이런 태도 변화를 JD 벤스 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과라며 차기 대선에서 벤스 부통령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도 일단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트럼프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머스크와 그의 모든 사업이 번창하길 바란다 덕담하기도 했고 해지 가능성이 거론됐던 스페이스X와의 연방정부의 계약도 거의 그대로 유지된 데다 머스크는 한창 트럼프와 설전을 주고받던 지난 6월에도 연방 상하원 공화당에 각각 $500만 기부하는 등 자세를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투심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우리 증시를 캐대언이 그나마 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 속에 등장하는 김밥, 라면과 같은 K푸드의 인기가 커지면서 관련주가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캐대언에서 헌트릭스의 멤버들이 순대, 어묵탕, 라면, 김밥 등 한국 음식을 자주 먹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량만 해도 캐대언 공개 이후 한국 음식에 대한 검색량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는데 이전보다 75%나 증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영화에서 한국 젊은이들이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음식을 먹는 모습으로 K푸드가 친근해진 느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K푸드의 인지도가 캐대언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업계의 글로벌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우양이 14%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팜스빌 8% 가까이 올랐고 바이오포트 6.85%, 농심도 6% 넘게 올랐고 풀무원이 3%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일본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AI 자율주행차가 일본의 일반 도로를 달리는 건 테슬라가 처음인데요. 니케이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 여름부터 일본 전역의 일반 도로에서 레벨 2 수준의 FSD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미 판매된 3만여 대의 차량에도 해당 기능이 도입될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YJ링크의 멕시코 신공장에 테슬라의 구매 담당자가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아진산업이 12%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 YJ링크 그리고 THN도 7% 가까이 뛰었고요. 대유 에이텍 5.51%, 대원강업도 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AI 버블론 속에서 증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기술주 투매 현상에 따른 뉴욕 증시의 삭풍이 우리 증시에도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약세 보였는데요. 앞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나왔지만 AI 시대의 신호탄을 쏜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CEO의 발언이 이런 우려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샘 올트먼 CEO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다며 심지어 거품이란 표현은 3번이나 반복하고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또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효과가 없을 거라고도 언급했는데 이것이 중국 정부의 자국산 반도체 사용 조치와 맞물리면서 어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이수 페타시스가 6% 가까이 하락했고요. 와일즈넛과 바이브 컴퍼니도 4% 넘게 빠졌고 코난 테크놀로지 4.13%, 마음 AI도 4% 넘게 약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계속해서 원전주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 초 맺은 합의에 따라 한수원의 북미, 유럽, 우크라이나 등으로의 시장 진출길이 막힌 데다가 로열티까지 제공해야 해서 50년 노예 계약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이런 가운데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미국 시장 진출구를 마련해서 만회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시장 진출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미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밝히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K원전이 유럽 시장 내에 영향력을 유지 확대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LS 일렉트릭이 6% 가까이 하락했고 수산 인더스트리와 성광밴드, 일진파워도 모두 5% 가까이 빠졌고요. 마지막으로 금양 그린파워도 4.73% 약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사흘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빠지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걸 악재가 겹친 부정적인 상황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과매도 구간으로 여기고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할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지수는 밑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내며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0.7% 하락해서 3,130선, 코스닥은 1.3% 내려서 77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논의가 여전히 표류하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뉴욕 증시 기술주들에서 투매까지 나오자 코스피 장중에 3,100선마저 이탈했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는 3,100선은 지켜냈는데요. 지금 양대지수 ADR 지표상 70 초반대로 과매도권도 넘어선 상태입니다. 특히 코스피는 3년간 저점 수준까지 내렸는데 반등 시도할 수 있을지 오늘장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2,300억 원 넘게 팔아냈고 개인들도 4천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기관들이 그나마 장 후반 가면서 매수세를 키우면서 5,16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주체 양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426억 원 팔아냈고 기관도 855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1,57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선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현대차와 기아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HD현대중공업도 상승하며 시총 10위에 재진입했는데요. 반면 SK하이닉스 3% 가까이 또 내리면서 종가 25만 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이 맥을 못 추는 분위기입니다. 그나마 펩트론이 3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 3.3% 올랐고요. 삼천당 제약 4거래일 만에 1%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환율이 다시 1,4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대비 원화는 7원 50전 상승에 1,398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 하락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달러와 강세의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매파적인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사임을 공개적으로 촉구하자 달러가 약세를 나타낸 영향입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397원 9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외환시장 1,400원 돌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부담감 안고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온 증권가 리포트들도 확인하시죠. 최근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원전과 조선 쪽에 대해서 여전히 비중 확대를 제시한 리포트들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메리츠 증권은 원전 업종에 대해서 V자 반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문 관련 노이즈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낙폭을 빠르게 줄여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일부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원전의 해외 수출이 완전히 막혔다고 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제한 지역 합의에도 미국 정부 주도하에서 웨스팅하우스와 JV 등 다양한 사업 형태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로열티 역시 글로벌 원전 시장의 타이트한 수급을 고려하면 고객사의 전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원전 사업이 단기적으로 급락 이후에 V자 반등을 나타낸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4분기 수주, 10월 말로 예정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등이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한국전력에 대해서 모두 여전하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유한타증권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일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주요 선박 건조 사업이 미국에 잔류하면서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은 이럴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미 해운 함정 건조는 완전 건조하기 어렵지만 선박 블록 건조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 조선업체들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며 탑픽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FOMC 의사록이 새벽에 공개됐고 잭슨홀 미팅이 이뤄집니다. 우리나라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발표가 되니 확인하시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는 로고 디지털 엑스레이 이미징 기업인 JPI 헬스케어가 상장합니다. 어제 상장했던 한라캐스트는 시장 전반 투심이 약해지면서 상장 당일에도 수익률이 크지 않았는데요. JPI 헬스케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체크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의료 AI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게이츠재단이 국내 바이오 업계와 국제 보건 투자 방향과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개발 진행 상황을 논의한 이후 의료 AI 쪽이 부각됐는데요. 빌 게이츠 이사장이 오늘 방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만큼 관련주 상승세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기술주 투매가 이어지는 양상이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 그래도 오늘은 반등하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까지 살펴보면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1%대 오름세로 71,200원, SK하이닉스도 프리마켓에서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0.4% 오름세로 거래가 25만 6,5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0.3% 가까운 오름세로 거래가 37만 8,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4%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보합 나타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5위권까지 전 종목이 상승불 켰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이 0.5% 가까운 오름세로 42만 3천원, 에코프로비엠이 0.7% 강세로 거래가 13만 1,1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0.4% 강세, 거래가는 5만 5,300원입니다. 펩트론이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오름세로 거래가는 32만 3,5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까지 1.38% 반등합니다. 거래가 66만 2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 약세,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국내 증시 과매도권에 진입한 만큼 오늘 시장 향방이 중요하겠는데요.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할지 머니쇼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뭐 트럼프 관련된 소식이 많습니다. 뭐 지금 이번에 재임 이후 채권을 우리 돈으로 한 1,000억이 넘죠. 1억 달러 넘게 사들였고 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하고 예. 또 연준 이사 리사쿡 주담대 사기 의혹 관련해서 사퇴 압박하고 많네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제작진이 아침마다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오프닝 할 때 뭘 가지고 우리 그렇죠. 시청자분들에게 예. 그 인사를 처음 전할까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 지난번에 쿠글러 이사 자진 사임 이후에 이제 또 스티브 미란을 현재 지명해 놓은 상태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사회 7명 가운데 기존에 자기가 임명했던 2명에다가 스티브 미란 3명 이번에 리사 쿡 저 화면에 나오는 흑인 여성이죠.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그랬었죠. 이사죠. 예. 예. 저기가 38년까지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임기가, 예. 임기가. 예. 이렇게 또 밀어내면은 자기가 지명하면은 7명 가운데 4명의 이사를 트럼프 대통령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 뭐 이런 구도죠. 근데 조지아주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실거주 용도라고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네. 그거를 임대로 내놨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임대로. 예? 임대로 내놨다는 거예요. 임대로. 예, 그러니까 그 조지아주 부동산을 어, 매입할 어, 때 어. 실거주 용도로 제출했어요, 서류를. 예, 예.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2022년에 그걸 이제 내놨다는 네, 건데 예. 그 얘기는 실거주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은 대출 특혜인 거죠. 특혜 내지는 뭐 약간 그게 얼마든지 예. 일단 찍혔다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일단은 사실인지 여부가 찍혔다는 중요할 거고 것 같고. 권력자에게 찍혔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저걸 갖다가 또 지금 연방 주택금융청이죠. 그 청장인 그 젊은 친구가 아주 뭐 트럼프 충성파인데 열일하고 있습니다. 그 파월 그 공사비 가지고도 그렇게 사임해야 된다고 했던 그 양반이 이번에 이 일까지 했는데 그래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소개해드렸던 뭐 안전 뭐였죠? 무슨 관세 법안, 무역안 예. 저기 안전무역 법안이라고 안전무역 나오네요. 법안. 안전무역 법안. 뭐가 안전한지 자기들한테는 안전한지 몰라도 갈수록 이제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돼.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15%인지 25%인지 일부 보도에는 아직도 50%를 두드려 맞고 있는 데도 있다 그러고 도대체가 하나도 확실한 게 없네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리서치본부 최창규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최 본부장님 얼마 만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띄엄띄엄 오고 있습니다. 띄엄띄엄 오고 네네네. 있죠. 근데 띄엄띄엄 와도 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네. 자주 오면은 진짜 뭐 맨날 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제가 ETF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침마다 조방원, 아. 저녁에도 조방원. 어. 어찌됐건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ETF가 네. 조선, 방산, 원자력 ETF다 예. 보니까 네. 돌아가면서 뉴스가 터져요. 어제는 뭐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독소 조항이 또 원자력 관련된 ETF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정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트럼프의 입만큼 힘든 게 최근의 한국 증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주 처음부터 랩을 하시네. 아니, 아니 그 이렇게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약간 시장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때만 해도 정책 기대감, 결국은 이번엔 다르다. 한국 증시. 이번엔 다르다. 협상만.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만 잘 끝난다면 이제 모든 게 오케이. 만사 오케이. 코리아 리레이팅 스토리 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세제 개편안이 나와버렸고요. 네. 네. 그리고 어찌됐건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 미중 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섹터였거든요. 네. 근데 차트를 보시면 둘 다 공이 부러졌어요. 부러졌다. 네. 그런데다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또는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낼 수 없거든요. 그 계약을. 그 독소 조항을 빼내려면 뭐 피를 빨아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원전 자립, 팀 코리아를 외치면서 민관이 합작해서 한국 원전을 수출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원전 이슈의 가장 큰
캐털리스트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 못하는 지역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우리가 수출 못하는 지역,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같은 뭐 ETF를 담당하는 리서치 본부장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 만큼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다들 웨스팅하우스 어쩌고 저쩌고 뭐 독소조항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네. 디테일에 약하거든요. 네. 아니 웨스팅하우스하고 그 아시는 데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죠. 뭐가 우리한테 안 좋다는 겁니까? 일단은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네. 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기업이고요. 네. 미국의 원전 설계, 원전 유지, 원전 보수, 원전 해체까지 하는 원전 밸류체인을 완성한 회사입니다. 한 가지 이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전 건설입니다. 시공이 약하다. 맞습니다. 네. 시공을 약하고요. 예. 원전에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하우스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원천 자, 기술.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혹시 주인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일본에 있는 원전 관련된 기업. 아 그래요? 도시바였습니다. 아, 도시바가 네, 최대 주주였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바였고요. 음흠. 그때까지만 해도 2006년부터 2018년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전 세계적인 기류가 탈원전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그랬죠. 네, 그리고 또 일본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었죠. 후쿠시마. 후쿠시마. 네, 그러면서 그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했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서 야 한국에 있는 원전 기업들이요, 우리 웨스팅하우스 인수해 줄래? 이렇게 제안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탈원전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아니 내가 뭐하러 웨스팅하우스를 사? 그랬는데 예. 이제 탈원전에서 오히려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맞아요. 다시 네. 원전으로 돌아서게 됐고요. 음. 한국에 있는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소스를 갖다가 개발한 겁니다. 네. 결국은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 음. 그 기술을 독자적으로 좀 더 가미해서 개발한 것이 최근에 체코라든지 UAE에 수출한 원전 기술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음흠. 어렵쇼 애들 봐라. 우리 기술 갖고 네가 원전 개발했잖아. 음. 기술 사용료 내. 음흠. 그리고 기술 사용료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재도 갖다 써. 그래서 원전 한 기당 참고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 2기고요. 한 13조 정도 한 기당 13조 정도 되는데 1조 정도의 기술 사용료와 건설 기자재 구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전 13조를 팔았지만 기본적으로 12조 그러니까 1조만큼은 웨스팅하우스한테 주고 12조 매출해서 우리의 이익을 땡겨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차피 그 1조 한번 디테일로 가봅시다. 그 네. 1조라고 자꾸 이제 기사에는 나오니까 예, 1조를 날로 주는 것이 얘기합니다만 그 중에는 네. 기자재 구입비도 맞습니다. 포함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중에서 2,600억은 기술 라이센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술 라이센스고요. 나머지 9천억 정도가 건자재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어차피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더라도 드는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마치 1조를 날로 다 그냥 실제로는 정확하게 따지면 2,600억이 그렇죠. 기술 사용료죠. 네.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SMR이라든지 네. 모듈러 원전을 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수출할 때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누가 하겠습니까? 한국이 할까요? 웨스팅하우스가 할까요? 웨스팅하우스가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웨스팅하우스가 진출을 못하는 지역밖에 수출 라이센스가 웨스팅하우스가 있으니까 네. 못하는 지역밖에 수출을 할 수밖에 없고요. 못하는 지역이 좀 굵직굵직한 원전 핵심적인 지역은 지금은 뭐니 해도 유럽이거든요. 네. 근데 유럽은 못하니까 유럽을 제외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밖에 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지역이라고 해봤자 지금 상황에서 떠오르는 지역은 중동, 베트남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네. 전 세계가 아니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웨스팅하우스 기술 사용료를 주는 것보다 더 큰 네. 이슈는 수출 지역에 제한이 생기는 맞습니다. 거가. 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우리가 여기에 우리 원전 수출할 건데 허가해 줄래? 이렇게 허락을 받고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린 그게 거죠. 계약이 그렇게 돼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에서 저희처럼 투자업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는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서 그 원천 기술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럴 거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전에 관련된 특히 뭐
한국의 원전의 가장 큰 핵심은 팀 코리아, 즉 정부와 네. 민간이 합작해서 한꺼번에 세일즈를 패키지로 세일즈 나가는, 거기에다가 원전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공사다 보니까 금융 파이낸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금융까지 붙여가지고 자본 조달까지 해서 건설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시나리오였는데 이 시나리오가 약간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체코도 그러면은 지금 채권은 이미 다 끝났는데 끝난 거고. 결국은 끝난 지역 외에 여기서는 또 마진이 그만큼 빠지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기술 사용료를 내야 또 되니까. 내야 되니까. 예, 마진이 빠지는 데다가 수익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당장은 수익성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포텐셜, 더 나은 지역으로 나가서 더 크게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발목을 잡혔다라는 게 원전 관련된 종목이나 ETF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원전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시장이 고민할 만한 그렇죠. 어떤 이슈는 되네요. 결국은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어떤 마찬가지냐면 대규모 수주가 네. 핵심적인 산업들이지 않습니까? 올해 네. 아직 신규 수준은 없는 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 수주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신규 수주가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 신규 수주도 받고 있고 네. 또 뭐니 해도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해양 플랜트 다시 한번 그런 쪽이 조선의 모멘텀이 돼서 조선주가 그나마 잘 갔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조선 쪽은 왜? 조선 쪽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조선 쪽은 근데 조선 쪽도 최근에 장이 흔들리면서 장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장이 그런데다가 흔들려서? 그런데다가 차트를 보시면 조선, 방산, 원자력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요. 다 이렇게 가다가 고점에서 약간 횡보하다가 이번 증시 조정 때 확 빠지는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트로이카가 결국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을 해주느냐가 올 하반기 코스피가 3,300, 3,400, 3,500 갈 수 있는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아, 조방원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200 중에서 4등이 하나여로거든요. 그렇죠. 예, 예, 하나 4등이 하나여로 10등 안에 20등 안에 조방원 주식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비중이 제일 커서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칩스 이후에 지분 내놔라 이렇게 예, 요구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선, 방산, 원자력 결국 이 네 마리의 토끼들이 잘 달려줘야 하반기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뭐 3,500을 넘어서 4,000, 5,000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시장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최 본부장 지금 근무하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네. 조방원 ETF 출시했다고 한 사나흘 전에 아주 데스크톱 됐어요. 전반적으로. 네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조선, 방산, 원전 관련해서 ETF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닌데요. 한 회사에서 그렇게 세 마리의 용을 갖고 있었던 케이스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ETF에는 그러면 조선과 방산, 원전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포트에? 네, 각각 따로 있습니다. 조선 ETF 따로, 방산 ETF 따로, 원자력 ETF 따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저희만 이런 ETF를 출시한 게 아니라 아니지. 타사에서도 이런 예. ETF를 출시했고 분명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의 주가에는 ETF발 수급도 포함되어 있을 포함되어 겁니다.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조선, 방산, 원자력이 잘 가줘야지만 뭐 좀 어떻게 본다면 비즈니스가 잘 형성되는 그런 니즈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떤 출시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바닥에서 상품을 출시하면 굉장히 좋고 투자자분들 좋을 텐데 바닥에서 출시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네, 맞는 관심이 얘기죠.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ETF의 특성상 초창기에 이슈화되지 않는다면 그 ETF가 좀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의 이목에 눈에 잘 띄기가 어려운데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지금 상장된 ETF가 무려 1,011개입니다. 그래요. 엄청 많네요. 예, 1,011개다 보니까 좀 저희도 굉장히 그게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시킬지,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출지, 그리고 마켓 타이밍까지 맞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세 박자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후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 후행적인 부분을 좀 땡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을 봤을 네. 때 우리가
수혜를 받는 업종들은 분명히 조선은 수혜를 받고요. 예. 그리고 반도체도 수혜를 받고요. 네. 그리고 뭐 미국 방산에 비해서 살짝 밀리지만 방산도 수혜를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충격, 일시적인 조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부터 조방원 투자하면 안 돼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시장이 너무 성급한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마음은 아픕니다. 저희도 마음은 예. 굉장히 아프지만 이럴수록 저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뭐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독소 조항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미국 가지 않습니까? 네. 뭐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풀어낼 여지도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 머니쇼가 그래도 보면은 타 프로그램에 비해서 ETF에 대해서 제법 이렇게 맞습니다. 할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거의 뭐 2주 간격으로 이렇게 다루다가 요즘은 월 1회 꼴입니다만 네. 매번 이제 저희가 주력하는 거는 실컷 뒤에 끝물에 네. 한참 시세 나고 뭐 수익 좋고 이랬었던 이제 막 유행 타고 나라도 해볼까 할 때 그때 나오는 ETF는 매번 제가 초를 칩니다. 이거 끝물 아니에요? 혹시 네. 이러고 네. 자꾸 이제 하는 거는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업계의 입장을 알아요. 유망한데 아직도 안 움직이는 종목들 업종 가지고 ETF 만들어봐야 안 네. 팔려요. 관심이 없어요. 네. 이거는 같이 해줘야 되는데 투자자들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우리는 지금은 아직은 안 움직이지만 앞으로 유망한데 거리에 관련해서 미리 출시하거나 지금 계획하고 계신 ETF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최 본부장님도 이거 좀 도와주세요. 많은 분들이 네. 끝에 설거지하러 들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제일 나쁜 거 저도 애널리스트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전목이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민 앵커님한테 추천한 종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천도 해주셔? 네, 간혹 물어봅니다. 예. 오, 그런 사이죠? 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틀렸을 때 가장 나쁜 건 침묵하는 겁니다. 틀렸을 때 침묵하는 거. 네, 내가 뷰가 틀렸을 때 가만히 수그려 있다가 또 장이 또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고 그때 얘기했었어. 그게 약장사들이에요. 내가 캤제, 내가 맞췄제 하는 거고 아닌 거 빠진 거는 그냥 내가 언제 그러냐 꾹 다물고 가야 그렇기 그래야 때문에 그 바닥에서 오래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선, 방산, 원자력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네가 그때 조방원 얘기할 때 알아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아직도 조선의 수출 모멘텀 그리고 LNG선, 고부가 가치선이라고 할 수 있는 LNG선, 암모니아 그리고 해양 플랜트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 그 미래세 자산운용의 마케팅 부분에 계신 분이 거제도로 여름휴가를 갔었대요.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네. 야, 너 거제도 여름휴가 갔으니까 뭐 하나오션 한번 갔다 왔어? 그랬더니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 어떻대요? 실제로 하나오션에서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장 투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여전히 도크마다 배가 가득가득하고 열심히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조선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 저희 매형이 대우조선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인하대학교 그 조선공학과 나와서 아직도 선박 설계하고 있거든요. 가장 힘들답니다. 지금 여태까지 자기가 대우조선에서 하나오션에서 일했던 그 상황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오션의 내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의 내부에 들어가서 얼마나 수주를 받는지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볼 수 없는 그런 외부자 입장에서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바쁘게 일할 정도로 참고로 매형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겠죠. 이제 내일 모레면 은퇴하실 양반인데 아직도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조선업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 얘기 잠깐 드리면 한국 방산 뭐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잉 사주세요. 로키드 마틴 사주세요. 이렇게 세일즈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이 갖고 있지 않은 가격 경쟁력, 그리고 가성비,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굉장히 훌륭한 성능,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진출하지 못했던 여타 지역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는 예. 수출 모멘텀 이런 예.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원자력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독소 조항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그리고 그 독소 조항에 대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또는 관계자들이 또 실무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풀어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실적이 안 나오면 모든 게 헛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선업, 방산, 원자력 다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아줬으니까
드디어 내가 사고 싶었던 조방원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런 매수 심리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보탠다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던 그런 4대 섹터가 뷰티였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제 의견은 아니고요. 하나투자증권의 박종대 위원의 최근에 뷰티 관련된 보고서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뭐예요? 썸머 세일. 썸머 세일. 네. 아, 썸머 그러니까 지금 세일.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네가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원색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정도 빠졌을 때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또는 뭐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뭐 10%, 20% 물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해서 나의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침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하셨는 이게 하나 뭘 올리셨는데 이거 우리 최 본부장께서 답하실 수 있을 내용 같아요. 네. 타이거 괴리율 좀 맞춰주십시오. 어떤 ETF인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뭔 하루 종일 마이너스 1%대입니까? 이렇게 올리셨는데 네. 이 괴리율이 뭐죠? 괴리율이라는 게 뭐냐면 ETF는 기초지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ETF는 기초지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기초지수가 네, 기초지수가. 엄마 아빠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엄마 아빠랑 똑같이 생겨야 되는 것이 ETF의 숙명입니다. 엄마 아빠 얼굴과 제 얼굴이 다르다면 그거 좀 사고죠. 네, 사고죠. 맞습니다. 뭐 제가 슈퍼 아저씨를 닮았다거나 네. 이러면 이상한 거지.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ETF는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하거나 엄마 아빠보다 모자르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와 같이 가야 됩니다. 엄마 아빠와 벗어나는 정도를 괴리율이라고 네. 부르는 거고요. 이 괴리율이 일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적인 요인. 수급적인 요인. 예, ETF는 거래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일시에 몰린다든지 매도세가 일시에 몰린다면 ETF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하고 따로 놀 수가 있단 예,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엄마 아빠는 얼굴이 하얗더라도 저는 얼굴이 까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해외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ETF는 지금 중국장 안 열렸지 않습니까? 네. 안 열렸는데 또 중국 ETF는 한국에서 9시에 거래가 되거든요. 또 이런 시차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괴리율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ETF인지 좀 말씀 주시면 제가 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 아빠 비유가 좀 괜찮았나요? 좋네요. 그 굉장히 쉬운 비유. 그 비유가 좋았는데 제 추임새가 좀 저급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저씨. 네, 죄송해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뭐 마이너스의 괴리율이 나오면 나쁜 거고 플러스의 괴리율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플러스 괴리율이라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보다 훨씬 능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ETF는 일반적인 패시브 ETF는 플러스 트래킹 에러가 플러스 괴리율이 난다고 해도 좋은 건 아닙니다. 플러스가 나도 예, 일단은 최소화되는 게 네. 가장 베스트고요. 그래야 투자자들도 가장 안전하게 그 ETF를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시청자분은 ETF를 주로 투자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괴리율에 좀 민감하실 수 결국은 있는 마이너스 괴리율이라는 게 상황이네요. 뭐냐면 예. 기초지수는 100인데 예. 왜 나는 99에서 글쎄, 거래되고 있냐 글쎄. 이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나는 99에 거래되니까 100에서 팔고 싶은데 네. 99에서 거래되니까 내가 팔지도 못하고 일만큼 손해보고 있지 않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신 건데 아까 이렇게 올리신 그 글에는 왜 하루 종일 마이너스 1%냐 이러시네.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ETF는 평가를 내립니다. 평가를 내릴 때 괴리율이 얼마냐, 그리고 보수가 얼마냐, 네. 그리고 괴리율이라는 게 매수효과와 또 매도효과 또 차이에 따라서 괴리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현재가가 매수효과가 현재가일 수도 있고 매도효과가 현재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니까 저희 운용사 입장에서도 괴리율이 마이너스 1%로 하루 종일 유지된다. 굉장한 페널티 요인입니다. 네. 네, 그래서는 안 되는 요인들이니까 혹시 뭐 종목까지 적어주시면 제가 또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또 제가 담당하는 매니저랑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매니저가 실수했다면 매니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 우리 최창규 본부장이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말이 너무 막 청산 뉴스라서 진짜 약장수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우. 제가 보증합니다. 저 우리 최 본부장 담백한 사람이고 네. 사심 없고요. 예. 일찌감치 이렇게 애널리스트로 출발해서 파생 쪽에 두루두루 그거 했고 지금까지 이 업계에서 이렇게 롱런하면서 저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겁니다. 네, 근데 그리고 오빠 그런데 말이 너무 매끄러워요. 아, 그런가요? 너무 좀 매끄러워. 아, 실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제 첫 직장이 LG 홈쇼핑이었습니다. LG 거기서 뭘 하신 이해되네. 거예요? 네, 쇼핑 호스트. 아 진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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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네, 그러다가 이거, 이제 그때 마침 LG 홈쇼핑이랑 LG 증권 두 군데 다 합격을 해가지고요. 어. 네, LG 홈쇼핑이 입사가 좀 빨라서 아, 쇼호스트 예, 예. 아, 경력이 아, 있으시구나.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번 주 월요일 날 슈카 월드 코믹스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채널들이 좀 어찌 보면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수익성 이슈가 좀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유튜브라든지 그런 컨텐츠로 수익성을 맞추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최근에 거기서도 어떤 물건들을 좀 그러니까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물건 팔아주겠다. 우스갯소리로 네, 물건 잘 팔아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살짝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대우조선해양 그 하나오션 네. 그 얘기는 인상적이네요. 제가 거제 가본 지가 참 오래됐는데 네, 그래서 그때는 저 뭡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아주 거제 경기가 안 좋을 때라 가지고 맞습니다. 좀 참담할 때 한번 갔었는데 네. 도커는 다 비어 있고 네. 진짜 마을에 돌아다니는 개 입에 10,000원짜리 있나 싶었더니 개는 뭐 물고 다니는 거 없었고 한데 요즘은 진짜 좋아졌는지 네. 실제 그러고 뭐 자영업자들이나 주변의 상권은 어떤지 한번 놀러서 한번 가봐야겠네요.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에 해당되는 밸류체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예. 대우조선과 같은 하나오션과 같은 그런 조선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철강을 납품하는 회사 이런 밸류체인들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밸류체인이 없기 때문에 네. 한국과 같은 우방국한테 예. 그 조선업 밸류체인을 미국에다 한번 만들어 줄래? 이런 모멘텀들이 최근에 조선업 관련된 ETF의 주가를 이끌었고 근데 제가 거제도를 자주 내려가니까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네. 불행하게도 2차 밴더, 3차 밴더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죠. 예, 우리가 네. 불황을 겪으면서 예, 예. 2차 밴더, 3차 밴더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제도 자체의 경기, 거제도 자체의 뭐 화랑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3%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3,11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역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예상 체결 지수는 775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1,500원. SK하이닉스가 지금 6%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가 239,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4%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호가는 102만 1,0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58,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가 0.8%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10만 6,0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1만 9,000원이고요. KB금융, 현대중공 오늘 보합권 그리고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1만 5,500원, 에코프로비엠 0.9% 하락 예상되고요. 펩트론 오늘 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2만 3,5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 파마리서치 호가는 65만 8,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천당작 0.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17만 7,000원. 리가캠바이오, HLB, 레인보로보틱스 지금 아직까지 호가에서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에이벨바이오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지금 일단은 지금 호가에서는 SK하이닉스 호가가 조금 왜 저렇죠? SK하이닉스? 그러게요. 이게 어제- 단순히 그냥 호가 어제 대만 증시도 많이 빠지고 특히 TSMC가 4.2%나 급락을 했는데. 간밤에 왜 뉴욕 증시에서 보면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좀 저가 매수 유입이 되긴 했는데 장중 흐름 보셨어요? 장중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낙폭도 좀 컸었고 또 최근에 뭐 AI 거품론 얘기 나오는데 네, 예. 이게 이러다 보니까 팔란티어 테크도 그렇고 이런 쪽이 좀 네. 장중에 흐름이 좀 변동이 크더라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괜찮고 이
어떻게 최 본부장님은 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괴리.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네. 결국은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이닉스가 네. 잘하고 있는 부분은 뭐니 해도 HBM4고요. 그렇죠. HBM4 관련해서 전일 밤 마이크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맞아요. 빠진 이유를 꼼꼼히 뜯어보면은 예. 결국은 마이크론, 하이닉스,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앞서고 있는 선발 예. 주자들인데 예.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공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네. 삼성전자의 HBM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칩스 이후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겠다, TSMC 지분을 보유하겠다 이런 의미를 내비치고 있거든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정부와 삼성전자가 한몫이 돼서 갈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와 일체가 돼서 또 미국의 공장을 빵빵빵빵 지으면서 이렇게 가장 유기적으로 못하고 있는 기업이 하이닉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강세, 하이닉스의 약세는 HBM 모멘텀 그리고 미국 정부와 어떻게 본다면 긴밀한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내다봐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그 ETF 업계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많이 들어간 그런 ETF들이 좀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조심스럽게 시장에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최 본부장 그 어떤 애널리스트와 이코노미스트의 그 DNA는 여전히 안 사라졌을 텐데 지금 이거 관세 이거 일일이 뭡니까 팔로우하면서 정리하시나 몰라요. 이 얘기는 이해가 되던가요? 철강 알루미늄 관련해 가지고 네, 50% 관세고요. 네, 그리고 또 철강 알루미늄이 들어간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겠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면서 이래 버리면 화장품 뚜껑 이것도 철강으로 만들면 이것도 품목 관세를 때리겠다. 아니 거기서 네. 제가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과연 디테일한 게 들어가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아느냐 그리고 그 관세를 발표하는 미국인들 제대로 뭐 기억하면서 가느냐 이게 이제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래요. 화장품 뚜껑에 알루미늄이 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화장품 가격 전체에 대해서 50%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그 화장품에 있어서 그 알루미늄 그 용기 비중이 뭐 한 5%다 10%다. 그러면 전체 가격의 그 정도에 대해서만 50%다. 뭐예요? 전체 가격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또 네. 기자들이 잘못했네. 제가 처음에 접한 거는 전체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화장품 용기를 하니까 좀 작지만 네. 자동차 부품 가운데 뭐 이런 것들에 알루미늄이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이제 알루미늄 들어간다 그러면 자동차에다 50%를 때린다고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실제로 근데 그건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그 부품에 대해서만 50%니까. 네, 부품에 대해서만 50%.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완성차 자체를 수입이 아니라 만약에 그 부품을 수입하면 그 부품에 대해서 50%니까. 네. 말씀하신 내용이 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네. 뭐가 정확하냐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고요. 실제로 이 이슈가 발생한 게 반도체부터 먼저 네, 발생했거든요. 네, 네. 반도체가 들어간 상품이 솔직하게 세상 모든 상품이 다 반도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품목 관세를 때려서 반도체 300% 관세를 때리고 또 반도체가 들어간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면 삼성전자 DX 사업부가 굉장히 큰 손실을 볼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워요.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완제품,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관세를 수입 업체들이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물건을 떼올 때 10,000원에 떼오던 것을 결국은 관세만큼 더 비싸게 떼와야 되니까 그 수입 물가에 떼온 부분을 그것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냐. 아직까지는 전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PPI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인텔 지분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식 국유화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자국 기업 살리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소버린 AI라고 해서 네. 반도체, AI, 방산 이런 자기네들이 지켜야 되는 산업들은 그렇죠. 첫 번째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예. 대신에 보조금 줄게. 근데 이 얘기가 조금 바뀐 겁니다. 보조금
보조금 대신에 우리가 너희 지분 가져가 줄게. 네.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계속 그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네. 시장의 의견은 반반으로 갈려요. 이러면 네.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반도체와 같은 산업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냐. 내용을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좀 네,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21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쪽에서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좀 빠르게 줄여내는 모습이었고요. 저가 매수세도 유입된 양상이었습니다. 대체로 자금은 뭐 경기방어주라든지 에너지 쪽으로 약간의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 호가에서 글쎄요, SK하이닉스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양시장 먼저 출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3% 올라갑니다. 지금 3,140, 코스닥이 0.3% 올라갑니다. 780선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2% 올라갑니다. 71,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3%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24만 7천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올라갑니다. 102만 6천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7% 상승 중이고요. 현대차가 0.2% 올라갑니다. 22만 1,000원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4% 올라갑니다. 83만 6천원. KB금융도 상승 중입니다. 11만 300원이고 기아가 지금 보합권이고 HD현대중공업 0.78%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사흘 만에 소폭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42만 1,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 떨어집니다. 펩트론이 4% 이상 올라갑니다. 32만 4,500원. 에코프로 보합이고 파마리서치가 0.6% 올라갑니다. 삼천당제약 소폭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0.2% 떨어지고요. HLB는 2.4% 올라갑니다. 39,100원이고 레인보로보틱스 보합이고요. 에이벨바이오가 81,300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입니다. 오늘 대한조선이 1.3% 상승합니다. 83,600원이고요. 하나오션도 지금 0.9% 오름세입니다. 지금 106,200원, HD한국조선해양 강보합권이고 그리고 지금 HD현대 위포가 0.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펩트론 보셨다시피 비만 치료제 쪽 흐름이 좋아요. 지금 블루엠텍이 5% 강세입니다. 6,600원, 펩트론 4% 상승 중이고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 모두 2% 이상 올라갑니다. 올릭스 일동제약도 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차페론, 넥스턴 바이오, 신신제약 다 1% 이상 올라갑니다. D&D 파마텍도 0.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도 양호한 흐름이 좀 이어지네요. 0.9%가량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글쎄요. 오늘 뭐 제약바이오, 의료 AI 쪽이 좀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지금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2.7% 올라가고요. 셀바스 AI, JLK, 시어스 테크놀로지, 노을, 이지케어텍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뭔가 좀 상승 온기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좀 쏠림 현상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952억 원 순매수, 기관 70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1,04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58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66억 원, 29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1원 40전 하락한 4,39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대형주 쪽으로는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조선주도 좋고 방산주도 좋고 그동안 좀 가격 조정이 나타나더니 오늘은 그래도 또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밥은요? 김밥이요? 네. 어제 김밥주 올랐었죠. 오늘 좀 떨어져요. 우양이 2% 떨어집니다. 오히려 S&D, 불닭 소스 쪽이 올라가요. 야, 또 지금 자막 나오네요. 20일까지 수출 7.6% 증가, 대미 수출은 2.7% 감소. 지난 초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지표보다는 그래도 좀 개선된 양상이네요. 야, 환율도 어제 거의 1,400원 턱 밑이었는데 살짝 약보합 그런 상황.
아니 앞서 그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반도체 쪽 인텔 뭐 지분 매입하고 네. 삼성전자도 뭐 검토 중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예. 결국은 미국은 칩스라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래? 공장을 지어서 미국 반도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어. 실제로 보조금도 많이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최근에 상무부에 있는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네. 알았어, 보조금 줬으니까 인텔한테 보조금 줬으니까 109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줬대요. 네네. 야, 보조금 줬으니까 지분 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인텔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이런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했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야, 보조금 지원했어. 우리가 100억 달러 지원했으니까 네. 1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지분 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삼성전자라면 아야, 보조금은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대신에 너희 미국에 투자했잖아. 그렇죠. 공장 지었잖아.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너희가 기회비용,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차원에서 보조금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야, 보조금 공짜 아니었어. 보조금 공짜 아니었고 내가 돈 줬잖아. 돈 줬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지분 줘.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움직임들입니다. 그러면 일단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발하고 있냐면 아니, 보조금을 줘야 우리도 대규모 공장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너희가 보조금을 그나마 좀 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지분 달라는 것은 앞으로 보조금 안 주겠다는 의미 아니야?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너희가 지분을 가져가게 되면 어찌 됐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라는 또 새로운 주주가 생기는 거니까 예. 경영권에 간섭할 거고 또 기술에 간섭할 거고 또 삼성전자 특유의 또 발빠른 기술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태클을 걸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좋게 보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야, 미국 정부가 주주로 들어왔어. 너희 경영과 함께 하니까 너희는 일단 미국 정부와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거잖아. 어찌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기에 반도체 사이클의 가장 큰 손이 미국이고 그리고 AI를 필두로 한 AI 관련된 산업을 제일 잘하는 게 미국이라면 미국 정부와 손잡아서 같이 엔비디아를 공략한다든지 새로운 거래 상대방을 뚫을 수 있잖아.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라는 두 가지 양날의 칼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반도체 산업을 좀 더 단단하게 그러게요. 자국 중심으로 예. 묶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 뭐 중국에 수출하지 마. 그리고 중국도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부터 반도체 완성품까지 우리 중국인의 힘으로 하자.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이런 요구까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이런 의심까지 드는 겁니다. 바이든 집권 때 칩스법에 따라서 주는 보조금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집권기에 오니까 그거 공짜 아니야. 그래, 공짜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트럼프 임기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다시 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또 네. 달라질 수 있는 거 또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야 이게 뭘 참.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리서치를 좀 하다 보면은 삼성전자의 가장 큰 딜레마도 그거예요. 그렇게 보조금 준다고 해서 텍사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지어놨거든요. 네. 수주가 없으니까 공장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도체 설비 공장이라는 게 한두 1, 2억 갖고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공장을 지어놨는데 엔비디아가 수주를 안 주고 뭐 파운드리 공장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수주를 안 주고 뭐 AMD가 수주를 안 줘버리면 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 이런 반도체, 특히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 어떻게 본다면 크나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야, 미국 정부가 들어와 줄게, 지분으로. 들어와 주면 너희들이 좀 책임을 져줘. 우리 공장 놀고 있잖아. 이렇게 또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을 예. 저는 잘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거요? 만약에 50%의 철광 관세를 예. 때리면 화장품 뚜껑에 철강이 들어가면 요 뚜껑만, 뚜껑. 네, 뚜껑만, 예. 그런 거죠. 네, 뚜껑만.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2박 3일 동안 잭슨홀 미팅이 있다는데 네. 어제는 또 FMC 의사록도 7월 달까 공개됐을 한데 네. 지금 우리 약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 우리도 어제 아래꼬리 달리고 미국 장도 아래꼬리 일봉에서 아래꼬리 달린 걸 봐서는 이게 설령 조정이 깊어지더라도 오늘 당장 빠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어떤 기술적 신호였는데 그리고 또 결국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한 거예요.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요번에 요 약간 장이 위태위태 내지는 좀 힘 딸리는 와중에 파월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일단은 한 2년 전에는 그때 아작냈잖아요, 그냥. 시장. 그렇죠. 아작냈었죠. 거의 네.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뭐 목표 물가 지표 이런 얘기하면서 아작을 냈었는데요. 일단 하나씩 뜯어볼게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많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네. 감소했는데 또 실업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예. 네. 근데 또 실업률을 뜯어보면은 또 파트타임 고용이 많아졌어요. 파트타임. 파트타임. 그러니까 파트타임 알바. 예. 알바들을 많이 하면서 또 실업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걸 또 그대로 봐야 되냐. 결국은 우리가 실업률을 볼 때는 뭐 정규직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의 고용이 많아져서 실업률이 떨어져야지만 그 실업률이 진정한 실업률이라고 보는데 또 파트타임 고용이 많아져가 실업률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또 CPI는 또 기대치 정도로 나왔는데 PPI는 또 높게 나왔단 말이죠.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결국은 앞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입업자들이 네. 그 관세를 가격에 전가할 거냐 예. 안 할 거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가를 할 거다. 그래서 PPI를 필두로 해서 미국 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파월 입장에서는 wait and see 두고 보자. 어차피 지금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미국에 있는 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니까 결국은 관세가 부과돼서 본격적으로 PPI가 올라가고 PPI가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PPI대로 소비자 물가가 CPI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된다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그렇게 강하게 내비치는 것보다는 좀 은근히 그리고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비치는 그런 식으로 발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에이 뭐 그렇게 뭐 시장이 원하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예. 하고 있어서 예. 저희 같은 그 ETF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지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안 보일 것 같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앞서 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연준 위원 구성이 되려면 예. 어찌됐건 파월 의장이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당장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당장 뭔가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얘기를 해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나라 지금 노란봉투법 네. 이게 지금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노란봉투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 요거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그 노란봉투법은 뭐 노동과 관련된 법안이에요. 만약에 예. 뭐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그랬을 때 경영진한테 뭐 피해를, 그러니까 노조가 뭐 파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과거에는 파업에 해당되는 뭐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영진이 노조한테 배상을 물어서 네. 파업을 은근히 못하게 압박을 한다든지 그런 노동과 관련된 법안이 노란봉투법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저는 노란봉투법 요거 하나만 트리거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4월, 5월, 6월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상승률을 달릴 때 가장 큰 기대감,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가장 큰 기대감은 상법 개정안. 드디어 주주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고 그리고 세제 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강제 소각 이런 어떻게 본다면 정책 기대감이 아우러지면서 한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기대감이 허물어지면서 네. 3,200선에서 지지한 박스권 공방 그리고 뭐 최근에 3,100선까지 밀리기도 했었지만 이런 정책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 무너진 기대감 그리고 못 믿겠다 이 분위기를 좀 돌려설 수 있는 정부 쪽에서의 획기적인 시선 개선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 업계에 있는 저희들도 계속 의견 개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야 양도세 대주주 10억 이거 너무하다. 예. 예, 50억
원위치 시켜놓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또 연말에 또 코스닥 종목들은 또 한 번 곡소리 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저희 같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기대감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하고 그래서 저는 한 9월 정도 돼야 좀 가시적인 이런 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네. 그게 어떤 얘기로 들리냐면 네, 그러면 코스피가 가려면 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니 맞습니다. 예, 일단 지금은 아니고 시장 관점에서는 이거는 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예.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대신증권에 있는 이경민 부장님이랑도 네네. 같이 한번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경민 부장님도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웨스팅하우스한테 야 독소 조항 없애! 당장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 못 합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 이렇게 가야 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네. 반영되기까지는 또는 정책 위반자들이 움직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8월 달에는 좀 쉬어가자. 그동안 너무 세게 달렸으니 좀 쉬어가자라는 얘기를 나눴었고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국회로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 이상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네. 최창규 의원 한 명이 암만 어떻게 한다 손 치더라도 네. 이게 두 분이 가세요, 두 분. 둘 갖고도 안 돼요. 네. 이게 소장님은 대구로 출마하셔야죠.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네. 참 도출해내기가 어려운 건데. 네. 근데 저는 많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어쩔 수 없지 뭐 정부가 결정했으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좀 수능적인 그런 대응을 했다면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목소리 크게 내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번 요즘 상법 국민청원도. 개정안, 국민청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가시적인 변화는 일어나기 힘들겠지만 한두 달 정도 기다려 보면 뭔가 정책의 변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마음이 아프시겠죠. 미국 가야죠. 네. 네. 그런가요? 그럼 안 될 텐데. 그래서 저도 실제로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라고 해서 네. 약간 배당 성장주를 묶어놓은 ETF에 좀 많이 투자를 해놨었거든요. 미국 쪽. 한국 쪽. 한국 쪽? 코리아 배당. 코리아 배당. 네, 뒤에 다우존스가 붙어서 네. 이거 미국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다우존스라는 회사가 지수사예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예. 괴리율 엄마 예, 아빠에 예. 해당되는 그 지수를 만든 지수사여서 예. 코리아의 배당 성장주들을 묶고는 그런 ETF에 투자를 좀 많이 해놨어요. 연금도. 근데 당연히 금융주도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상법 개정안 세제 개편안이 우리의 눈높이에 못 미치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했는데 저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조정이 이어졌던 국내 증시 4거래일 만에 양대지수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84% 오름세로 3,15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이 0.62% 오름세 782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어제와 동일하게 기관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 586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497억 원 팔자 포지션, 역시 개인도 23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446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35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84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우주항공, 국방 쪽, 그리고 증권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쪽, 출판과 해운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의료 AI 관련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 중입니다. 게이츠재단이 국내 바이오 업계와 국제 보건 투자 방향과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개발 진행 상황을 논의한 이후 의료 AI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 이사장이 오늘 방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보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노을이 20%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2,190원이고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5% 가까운 오름세로 35,700원, 셀루메드도 5.1%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어라인 소프트가 2.1% 강세로 4,690원, 모아데이터도 1%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료 AI와 더불어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주 역시 오름세입니다. 블루엠텍이 현재 6.7% 강세, 거래가는 6,680원이고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4.4% 오름세, 메디포스트가 1.1% 상승하면서 1,070원대에 거래됩니다. 이지케어텍이 1% 가까운 오름세로 거래가 17,560원이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0.81% 강세, 6,22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반등하는 가운데 주도주였던 조선주도 오늘은 강세 기록 중입니다. 한미 조선협력 기회대감이 확대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와 연계된 조선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빅3 조선사뿐만 아니라 이 중형 조선사들도 미 해군 유지보수 정비, MRO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본격화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선주 쪽에서 오늘 대한조선이 5.8%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87,200원. HD 현대미포가 2.5% 오름세로 18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2.3% 강세, 거래가는 46만 1,000원이고요. 하나오션이 2%대 상승하며 10만 7,300원. 더불어서 HD 한국조선해양도 1.43% 오름세로 35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관련주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방침을 밝힌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도 구조 조정에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석유화학 관련주 내에서는 대한유화 11.8% 올라갑니다. 10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이 11% 가까운 오름세로 6만 9,000원. 금호석유화학 4% 오름세입니다. 11만 3,1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LG화학이 4.59% 강세, 거래가는 29만 6,500원이고요. SK이노베이션이 1% 가까운 오름세로 거래가 10만 5,1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하반기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호실적 소식에 업황 개선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8월 초 대미 관세 우려가 일단락되었고 2차 전지 관련 호재성 재료들과 맞물리면서 관련주들의 반등, 그리고 시장 낙폭 과다의 주식에 대한 대차 공매도 환매수도 많아지는 모습인데요. 우선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고율 관세를 ESS용 배터리에는 41% 관세가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58.4% 관세 부과 예정으로 국내 업체들이 반사 수역의 수혜가 가능합니다. 중국 배터리 제조 기업인 CATL이 리튬 광산 채굴 중단으로 공급 차질 우려에 국내 업체들도 덩달아 좀 반등세를 보인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수요 증가와 기업 실적 전환도 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시장 성장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ES 시장은 2034년까지 하나로 421조 원까지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미국 ESS 시장에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이 6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과 테슬라와 배터리 협약,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그리고 이외에 SKO는 유럽 공장 가동률이 캐즘 이전 수준인
90%대를 회복한 데 이어서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률은 3, 4월 기준으로 100% 수준에 근접하면서 전체 시장 회복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국 정부의 공급 개혁안까지 나온다면 국내 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 대형주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 쪽에 유망한 코스모 신소재와 명신산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코스모화학의 폐배터리 리사이클 원료 공급처이자 전구체 생산 핵심 계열사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모멘텀을 확보한 상태고요. 영업이익이 급감하긴 했지만 22분기 만에 22분기 연속 흑자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2분기 매출액은 회복세를 좀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설비 10만 톤 규모 투자 완료 이후에 하반기에는 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실적 개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 경쟁사 대비해선 차입금 부담이 적고 고정비 부담도 낮아서 현재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장기 하락 추세가 최근 8월 초 단기적으로는 골든 크로스 돌파를 하면서 추가 반등이 용이한 자리로 장기 바닥 탈출형으로 추가 거래량 동반시에 올해 최고가인 6만 원대 부근 돌파를 시도할 듯해서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4만 7천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만 9천 원, 손절가는 4만 3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명신산업입니다. 핫스탬핑 공법으로 2차 전지 차체를 제조하는 2차 전지 전기차의 차체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테슬라와 현대 기아차에 모두 납품하고 있고요. 8개 분기 만에 매출 역성장 추세에서 탈피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피크아웃에 철강 가격 하락 제한까지 대부분 이제 전체적인 하락세를 좀 벗어나는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하반기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과 차세대 플랫폼 매출 가시화 등에 따라서 저가 매수 기회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중장기 하락에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3개월간 저점을 확인하며 하락을 제한했고 2분기 실적 부합과 함께 역성장 매출 탈피를 보이면서 8월부터 재반등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 시점이 나왔고요. 1월 기록했던 연중 최고가 부근까지는 큰 무리 없이 반등이 예상되니까 접근은 시가 부근에서 8,900원까지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6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관세와 미중 대립 속에서 국내 자동차, 2차 전지 업계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 업계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올투자증권 유지웅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유 연구원님은 자동차하고 2차 전지 다 커버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예. 지금 이제 우리 자동차 관세 지금 15% 맞습니까? 이제 타결이 된 거는 맞고요. 네. 지금 아직까지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결이 된 시점부터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한 달 반 정도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럼 현재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맞습니다. 수출하는 거는 25% 부과되나요? 8월에 선적이 된 차량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25% 관세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해진 거는 아닌데요. 네. 어쨌든 이제 지금이 선적된 것들은 이제 거의 25%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3분기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관세가 15%로 타결이 되기는 했지만 네. 비용에 대한 부담이 관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3분기에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기아 현대차 같은 완성차법
뿐만 아니라 부품업계 지금 조금 힘들겠네요. 딴 때 비해서. 부품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현지화율이 높거든요. 현지화율이. 예, 그래서 부품사들은 이제 1차 벤더들이나 이제 대형 부품사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 대한 현지화율은 보통 80% 정도 됩니다. 네. 완성차가 45%에서 어허. 이제 5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품사가 상대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은 이제 적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간접적으로는 이제 완성차가 만약에 관세 때문에 수출을 줄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가동률 하락에 따른 이제 부품사의 생산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간접적인 이제 악재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이제 미국 관세로 인한 부담을 이제 영업 손실로 집계를 했고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8,280억 달러,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 80억 원, 6억 달러 설명이 됐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그 통관을 할 때 미국에 예. 이제 그 차가 수출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그 프라이싱이 되는 가격에 대해서 25%가 비용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갈 때 그 차의 가격이 3천만 원으로 인식이 되면 여기서 이제 4분의 1이 이제 추가로 비용으로 발생을 하게 돼서 미국 정부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손실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제 가격 인상을 해서 소비자한테 전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전가를 못하면은 다 오로지 기업의 부담, 영업 맞습니다. 손실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담을 안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출을 줄이거나 이제 그런 전략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예. 아니 근데 지금 뭐 시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월 뭐 금년 들어서 이렇게 밀리다가 특히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할 때 한 며칠 동안 시장은 완전히 훅 꺼졌는데 예. 우리가 4월 9일 뭐 4월 7일 뭐 그 무렵에 이제 바닥 잡고 돌았잖아요. 네, 예. 돌아서서 장도 지금까지 쭉쭉 왔는데 사실 기아나 현대차도 주가 보면은 그때 이후로 제법 올랐어요. 네, 예, 맞습니다. 뭐 주가 측면에서는 별로 예. 뭐 관세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제 25% 그 수출 관세에 대한 내용들은 4월 이전부터도 계속 있었던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제 우려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나오기 시작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녹아 들어 있는 녹아들었을 거. 있는 상황이 이제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벤트가 일단은 그래서 발생을 했고 추가적인 불확실성은 일단은 현저하게 좀 줄어드는 상황인 네. 거죠. 예, 이제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15%가 이제 적용이 되는 시점은 언제이냐 이런 것만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을 뿐 예. 사실 기존의 우려는 좀 경감이 되었다 그렇게 예.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차 한 대 팔 때마다 예. 25%가 이제 비용이라고 말씀을 그렇죠. 예. 주셨는데 여기다가 그럼 15%가 이제 관세가 적용이 되면 추가로 지금 25가 이제 15로 바뀐 거죠. 25가 예. 15로 이제 바뀌었다. 예, 그래서 10%에 대한 이 관세율이 경감이 됐습니다. 경감이. 네, 근데 그게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시행이 된 건 맞습니다. 아니고.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현지화 전략으로 미국에 지금 공장을 증산했잖아요. 예, 지금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 410만 대 정도를 이제 글로벌 판매를 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 미국에서 원래 이제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 물량 38만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신공장을 가동을 했는데요. 이 규모가 5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100만 대 중에서 38만 대만 현지 생산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뭐 60만 대, 70만 대까지는 이제 현지 생산을 늘리게 될 수 있는 신공장이 지금 가동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현지화율을 이제 크게 올릴 수가 있고 동시에 이제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을 조금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리 410만 대라고 그래서?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준으로 국내에는
몇 대 팝니까? 60만 대 정도 팔고 있습니다. 60만 대 정도 팔고 결국 있습니다. 해외 수출이 더 주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맞습니다. 지금 410만 대 중에서 국내가 60만 대 정도 되고 미국이 100만 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이제 60만 대, 그다음에 인도는 이제 한 80, 90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랑 인도는 차량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형차 위주죠. 예. 그리고 현대차가 국내보다 대형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시장이 이제 미국인데요. 네. 여기서 한국보다 물량 자체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와 모든 펀더멘털이 사실 미국에 달려 있는 상황이 맞고 이쪽에 수출로 나가는 물량의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여기서 대부분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무마시킬 수 있는 게 미국 현지화 전략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근데 울산 공장에서 나가는 수출 물량들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큰 이슈가 그러면은 국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을 사실 미국으로 나가는 걸로 줄이기는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지역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뭐 제3제 시장이 최근에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 시장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 물량 자체는 제 생각에는 큰 변화는 없이 가는 게 이제 현대차의 전략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현지 생산량을 늘리고 결론적으로 현대차는 미국에서 마켓 쉐어를 늘려야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게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GM하고 네. 협력키로 했다는 소식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역시 현지화 전략의 일환인 거죠. 현지화율을 이제 늘리는 예. 전략의 일부인데요. 지금 5개 차종을 이제 공동 생산 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 중에서 3개 차종은 이제 중남미 수출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종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저희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죠. 네.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있는데요. 이제 중소형 상용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브랜드 가치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기엔 좀 어려운 차종들이라고 보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객관적인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예. GM과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결론은 차량을 늘려서 현지화율을 이제 GM이랑 같이 늘리는 것보다도 생산 밸류체인, 생산 생태계를 현대차의 그 부품사나 한국의 소재사들이 여기에 참여율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서 원가율을 크게 현대차 그룹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혜는 따라서 현대 기아차보다는 현대 모비스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품사들 그리고 GM으로 이번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이제 철강 예. 이번에 제철소도 짓기로 예, 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이제 GM과의 협업에 있어서 큰 그림이라고 이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는 접근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 참 저만 하더라도 이 갖고 알고 있는 이 지식이나 정보가 너무 이 파편적이라서 네, 아니 지금 저 GM 군산 공장 그 폐쇄했죠. 네. 지금 근데 GM이 한국 GM이 지금 아직도 있는 겁니까? 한국 GM은 연간 6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데요? 지금 이제 인천에 인천. 있고 그다음에 창원이 있고 창원이 있고. 그래서 이 중에서 80%를 이제 미국으로 다시 역수출을 합니다. 역수출을 하는. 예, 근데 소형차들이죠. 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GM 입장에서는 규모가 꽤 큰 공장이자 원가가 낮은 이제 즉 소형차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공장을 이제 지금 관세 정책이 이번 정권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발효가 됐다고 해서 이 공장을 이제 폐쇄하고 미국으로 재배치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단숨에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결정이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GM이 인천이나 창원에서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면은 네. 거기다 관세 물어야 되죠. 맞습니다. 참 이 관세라는 게 웃기네. GM은 미국 기업인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요.
멕시코, 캐나다에서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동일한 있습니다. 현상들이. 네. 그래 뭐 GM 포드 할 포드가 것 없이 이제 다 맞습니다. 죽을 맛이라 하는 얘기가. 지금 멕시코, 캐나다에서 이제 최대 수출 미국으로 역수출하고 있는 최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GM이랑 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주가야 알아서 잘 갈 거고 뭐 알아서 잘 간다는 것도 무책임한 그냥 얘기인데 주가도 주가지만 우리 유영고님 이거 진짜 좀 심각하게 현대차 그룹에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러면은 다 미국 건너가는 게 답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뭐 현지화 전략 차원이 아니라 네. 현지화 전략 차원이 아니라 이럴 것 같으면 다 공장 한국에 그거 해서 뭐 맨날 파업이니 뭐니 그거 시달리지 말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던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제조업이라는 게 이제 경제의 근간이 되고 음. 한국 GDP의 이제 백본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고용 유발 효과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파급력이 대단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기업이 있어야 고용이 되는 거지. 그렇죠. 기업 없는데 뭔 네, 고용입니까? 그래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를 맞더라도 미국에서 경쟁력 있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차량을 개발을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기업과 정부와 주주에게 충실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부가 가치 차량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성능이 이제 특히 이제 뭐 중국 업체들이랑 경쟁을 해서도 경쟁 우위에 이제 설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을 이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마도 이제 이런 관세를 사실 이제 맞고도 미국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부분적으로도 이제 이미 좀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전기차 쪽이나 자율주행 쪽은 상황이 어때요? 지금 전체 판매량에서 이제 한 10%를 이제 넘나들고 있거든요. 네. 전기차만 놓고 예, 보면은요. 전기차.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 시장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든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중국은 비아디나 또 맞아요. 샤오미. 예. 그래서 사실 이 판매량을 좀 더 여기서 가속화시키는 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을 제외한 이제 빅2가 이제 유럽이랑 미국인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신공장을 세웠는데요. 예. 올해 4분기부터 이제 9월 말 이후 10월부터는 전기차 소비자의 구매 보조금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7,500불에 달하는 이제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만큼을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판매를 줄이거나 예.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서 올해 4분기부터 일시적으로 약간의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공장에 대한 이제 투자 효과가 이제 떨어질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대기아차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유럽이나 미국 자동차 회사라는 다르게 하이브리드라는 이제 두 번째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SUV 하이브리드 차종을 지어놓은 이제 대규모 신공장에 올해 4분기부터 대체 투입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공장 자체는 이제 가동률을 예정대로 끌어올리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차는 사실 웨이모나 테슬라도 아주 성공적으로 자율주행 비즈니스를 상업화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있지 않는 비즈니스니까요. 그리고 그 근간에는 이제 엔드투엔드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미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지 판단 제어라는 이제 자율주행 3대 요소를 차량이 자체적으로 의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시스템을 갖추려면은 자율주행의 이제 고도화된 이제 자체 훈련이 필요한 건데 현대차가 이러한 방식으로 최근부터 모셔널에 있는 이제 리소스를 활용해서 이제 그 사업을 완전히 이제 바꾸고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모셔널에도
이제 천문학적인 금액이 최근에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의 이제 성과가 2027년부터 일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2년 정도는 일단 좀 뒤처진 상황이기는 한데요. 현재 타임라인은 그렇습니다. 예. 네. 시간이 다 돼버렸네. 저 2차 전지 그래도 한번 짚어주셔야 되는데. 네. 예. 최근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좀 희망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죠. 지금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 1분기, 2분기, 즉 2개 분기 연속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총 매출액의 증가율이 전년 네. 동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역성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3분기 들어서부터는 ESS 쪽에서의 이제 매출 상승이 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앞으로는 이제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었던 미국의 ESS 시장이 한국 업체들에게 발주가 급속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확인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것도 이제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야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EMPC 보조금이라던가 가동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정도부터 그 효과가 좀 눈에 띄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4분기에 마침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빠지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게 되긴 하겠지만 예. ESS 부분에서의 매출액이 상당 부분 이것을 이제 상쇄하기 시작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망 자체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지금보다 이제 기대치가 눈높이가 이제 즉 시장의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현상은 이제부터는 좀 이제 거의 이제 소멸할 것으로 저희는 줄어들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주가 반등 흐름도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9시 44분. 보스턴 다이내믹스 2분기 자본 잠시 연례 행사된 유상증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오네요. 네, 맞습니다. 뭐든지 좋게만 얘기할 수도 없고 살필 건 다 살피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그래도 원전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조선주도 흐름 좋고 네. 아니 화학주들이 이렇게 좋네요. 화학주들이? 예, 롯데케미칼이 12% 급등인데 외국인이 많이 사요. 대형주들 흐름이 좋네요. 네. 예. 일단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